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지난 한 주도 가상자산 관련된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ETF 관련된 이야기도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현재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랙락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비트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헤드라인 중에는 조금 무의미하다든지 아니면 논리가 좀 맞지 않다든지 이러한 헤드라인도 가끔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리에 상관없이 듣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 헤드라인 이런 거를 보면서 기분을 좋아할 수는 있겠으나 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블랙락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이 헤드라인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블랙락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러한 헤드라인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ETF라는 거는 블랙락 것이 아니고 블랙락은 그거를 운영할 뿐이지 그 소유자는 ETF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인 거죠. 즉 블랙락 고객들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게 되면은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부정적이지 아니더라도 돈이 필요하면 갑자기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블랙락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라는 기업이 소유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들이 선정한 이사회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는 마이클 세일러가 압도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경영진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고서 그리고서 이러한 헤드라인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비슷한 사례로 현재 ETF를 통해서 창출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하루 적게는 3000 BTC, 많게는 10,000 BTC 정도인 반면 비트코인 1일 채굴량은 한 900 BTC이고 이게 반감기가 지나면 450 BTC로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시한 상황이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도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물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많은 수요가 창출된 것은 맞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꼭 새롭게 채굴되는 BTC만이 공급은 아닌 거죠. 과거에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고래들 가격이 충분히 오르면은 언젠가는 매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급량 증가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놓고 생각을 하면서 가격 현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신규 채굴 물량만을 ETF를 통해서 창출된 수요랑 비교를 하면은 마치 새롭게 채굴되는 물량만이 매도 압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좀 더 밸류가 있는 정보를 좀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밸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기분 좋으라고 서로한테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보다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해를 돕고 이런 내용의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물론 비트코인에 이미 입문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블랙락의 레리 핑크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고 ETF를 런칭하게 되고 그 덕분에 이렇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이런 현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진짜 밸류가 있는 컨텐츠라는 거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다루고 싶은 영상은 최근에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미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한 인터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라는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있는데 2분도 안 되는 되게 짧은 영상이에요. 근데 인터뷰 자체는 이거보다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올라온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정부를 믿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낸다든지
쓴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이 진행자가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피자도 못 사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레리 핑크는 물론 맞는 말인데, 그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다른 귀금속,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물건들을 뭔가 사 먹으려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가치 저장 수단들도 뭔가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US 달러로 현금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진행자는 그렇지만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귀금속들은 다른 사용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뭐 심지어는 아이폰 같은 전자기기에 사용되기도 하고 이러한 실제적인 쓰임새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전혀 그런 쓰임새가 없다, 그냥 레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레리 핑크는 약간 난처한 듯한 표정을 하면서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레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부의 컨트롤을 능가하는 국경 없는 그런 레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 레리 핑크라는 분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뉴스마다 나와서 열심히 비트코인을 대중들을 상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은 현상이긴 한데,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돈된 답을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레리 핑크의 측근이었으면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공유해줬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좀 여기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대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흔히 나오는 그런 대화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해라든지 오류들을 그대로 반영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영상에서 이제 두 가지 오류가 나오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교환 매개로 쓰여야지만 가치가 있다라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환 매개로 쓰이지 않는다면은 뭔가 다른 쓰임새가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유지된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교환 매개로 쓰여야지만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요점에 대해서는 저의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저의 답을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러한 오류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크립토 커런시 또는 뭐 가상화폐, 이제 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어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편견이 크게 작용을 해서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폐라는 거는 교환 매개 수단인 부분만 각인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부분 우리가 각인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자를 못 사 먹으니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게 단순화된 생각을 하는 거인 거죠. 이제 화폐라는 것이 보통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 수단 그리고 회계 단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기능을 습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법령을 통해서 강요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폐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한 화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면 화폐가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더 오랜 기간을 그런 화폐가 아니라 위에서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합의를 한 물건을 화폐로 사용을 한 적이 훨씬 많았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인 거죠. 이를 잘 정리한 이론가 중에 하나가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라는 19세기 말 경제학자라는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 전망 코비 리서치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으니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인들이 흔히 모네터리 프리미엄 또는 모네터리 밸류라는 개념을 잘 갖고 있지 않은 부분, 이제 이게 또 오류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꼭 뭔가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물건의 가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밸류와 모네터리 밸류. 이 모네터리 밸류라는 거는 뭐 모네터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인베스트먼트 밸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뭐 통화 가치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가지려면은 유틸리티 밸류만 생각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유틸리티 밸류라는 거는 뭔가 실생활에서 도구처럼 쓰이는 뭐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이 유틸리티 밸류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극히 일부는 이 모네터리 밸류, 모네터리 프리미엄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그러냐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들이 모네터리 밸류나 그런 통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같은 쓰임새를 제공하는 물건인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추가적인 기능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물건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물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로는
고급 와인, 고급 위스키, 명품 브랜드 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인이나 위스키는 굉장히 무수하게 많지만 그 중에 극히 일부는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기능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보통 일반 와인과 위스키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냥 마셔서 취하고 기분 좋아지는 뭐 이런 면에서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은 10배, 20배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명품 핸드백도 그렇고요. 명품 스니커라든지 뭐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극히 일부는 머네터리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러한 물건들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는 거고요. 미술품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고급 위스키 같은 거, 고급 와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경매 시장에 나와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유통시장이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현금화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람들이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유틸리티 밸류가 있어야지만 가치를 갖는다면은 지금 현재 금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13조 달러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매체의 진행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쓰임새가 있어야지만 가치를 갖는다면은, 그렇다면 금이 이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금의 반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구리는 공업용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구리 물량이 한 70만 톤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70만 톤의 구리는 대부분이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0만 톤을 지금 현재 시장가로 환산을 해서 시가총액을 내면은 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금의 경우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의 물량은 구리의 3분의 1도 되지 못하는 한 20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만 톤의 금 중에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 진행자가 뭐 아이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극히 일부입니다. 한 10% 정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는 장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괴 형태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금 ETF가 보유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실제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은 구리에 비하면은 구리의 한 30분의 1 또 되지 않는 거이긴 하지만은 시가총액은 구리보다 2배나 더 많은 겁니다. 그러한 프리미엄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네터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통화가치.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통화가치가 금에는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지폐와 비트코인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이 지폐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2조 달러 정도 시가총액인데요. 종이 지폐는 그냥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업용 으로 사용되는 어떠한 공업력이나 기타 다른 사용 방법은 없습니다. 뭐 종이라고 해서 거기다 우리가 뭐 메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전히 모네터리 밸류만 갖고 있는, 공업용 사용은 0%고 모네터리 밸류가 100%인 그러한 물건인 거죠. 반면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미국 달러 종이 지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거의 같은 시가총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공업용 사용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100% 모네터리 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한 가지 좀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싶어요. 실제로는 저는 유틸리티 밸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틸리티 밸류는 뭐냐? 바로 중개인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중개인 없이 지구상의 누구에게도 이 밸류를 전달할 수 있는 툴이자 수단이라는 그런 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을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본의 이동도 자유롭고 은행망이나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면은 이게 그다지 큰 유용한 효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극히 일부인 거죠.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는 뭐냐? 나머지 75%는 정부의 무능함이나 또는 정부의 횡포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안정된 은행망이나 통화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인구 숫자로만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 비트코인이 제공해주는 이 유틸리티 밸류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모네터리 밸류 외에도 유틸리티 밸류를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줌아웃해서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밸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리 핑크도 이 부분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에서 그리고 기타 다른 매체에서 한 인터뷰를 보면은 정부의 횡포에서 벗어나고 싶을 경우에 이거는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인터내셔널 에셋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유틸리티 밸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상승을 할수록 더욱더 대중들의 관심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비트코인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테고 이럴 텐데 어쨌든 이제 경험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임이나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번 레리 핑크 인터뷰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